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 대표와 처음 만나 2시간 넘게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계속해서 유연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전공의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진이 일어난 타이완처럼 불의 고리에 속해 있진 않지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예년보다 50%나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규모 2.0 이상의 지진도 벌써 1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가 뛰어올랐습니다.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에 어려움을 겪자 우리 농가들이 새로운 영농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 방상팬을 설치하거나 같은 면적에서 최대 3배 많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가축 재배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대화의 첫 발은 떼었지만 의정 간 합의는 요원해 보이고 전공의 총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50일에 가까운 공백을 깨고 행정부 수장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은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대화를 짧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 위원장은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만남에 대한 부정적인 소회를 남겼습니다. 이번 만남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양측이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뒤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공백 사태 해결까지는 풀어나갈 과제가 많습니다. 대전협은 앞서 요구한 대로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 7개 요구안을 재차 강조하겠다고 말해 정부와 입장차가 큽니다. 또 전공의 내부 강경파는 만남 자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의대 증원 폐지 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라고 주장하며 파열음을 냈습니다. 대통령과 만나는 그 자리의 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 전제 조건 같은 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 후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놓으면 끝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갈 기미도 보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최종 결정은 전공의 전체 투표를 통한다고 예고한 만큼 의료진의 병원 복귀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이제 막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언제든 대화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의료 시스템은 전공의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하며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김태구 의협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신문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의협 비대위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협 비대위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조장한 결과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고 있다면서 정부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집회 등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골절상을 입은 70대 노인이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원 이송이 거부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급한 대로 일단 개인 정형외과로 옮겨졌는데 치료 중 복강 내 출혈이 확인돼 다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마을.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0분쯤 이곳에서 70대 노인이 쓰러진 전봇대에 깔려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마을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봇대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노인을 덮친 겁니다. 사고 발생 10분 만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요청했지만 병원들은 마취과 의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2차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3차 병원에 빨리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신주가 무리가 워낙에 많이 나가니까 이 정도면은 중증 외상 환자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복합적인 상병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상센터가 있는 3차 상급 의료기관으로 빨리. 골절 상태가 심각한 위급한 상황에 일단 충주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뱃속에 피가 고이는 복강 내 출혈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대학병원을 수소문해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숨진 노인이 사고 당시에는 대화도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다쳤다고 자제분들한테 통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실려갔는데 다리만 부러진 줄 알고 갔는데 그냥 그렇게 돼갖고 그 다음날 돌아가셔갖고 왔어요. 충청북도는 이번 사례가 의료계 집단 행동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타이완에서 25년 만에 강진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처럼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50%나 증가하는 등 더 잦아지는 게 걱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타이완은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지난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이듬해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대형 지진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직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지진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 발생 횟수가 이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특히 동해 해역에서 이례적으로 연속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06차례. 예년 평균보다 무려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규모 4.0의 지진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도 16차례에 이릅니다.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진 함경북도 길주에서의 지진이 7차례로 가장 많았지만 전남 여수와 신안, 제주와 경주 등 발생 지역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층들은 이렇게 판과 판의 경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단층들이 여러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한 6.7 정도 되는 지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단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최근 한반도 지진이 잦아지면서 기상청과 전문가들이 함께 한반도 지하 숨은 단층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차 연구 결과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지하 단층들이 새로 발견됐는데 최근 서울에서도 한강 북쪽을 중심으로 미소 지진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 분포도입니다. 서울을 살펴보니 한강 남쪽보다 북쪽에서 더 많은 미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추가령 단층을 비롯한 큰 단층이 지나지 않는 서울 북서부에서 제법 많은 미소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단층대가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미소 지진 규모가 작아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지하 속 단층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6년 숨은 단층에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2018년 수도권부터 지하의 숨은 단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기작 자체는 땅이 쪼개져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탐지한 이러한 미소 지진들이 작은 움직임만으로 끝나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큰 것들로 향후에 발전됐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과거 수도권에서 큰 강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는 만큼 집중적인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 연안, 그다음에 통일산 근처의 내륙, 서해, 남해 연안과 제주 연안 등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요. 조성항제실록 같은 걸 보면은 수도권 지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상청은 전문가와 함께 수도권에 60개소의 연구용 지진계를 설치한 데 이어 영남 내륙과 해안에도 40개소 지진계를 설치하고 숨은 단층 연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확대해 숨은 단층 지역을 찾고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강타해 1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온 타이완에 국내외 인사와 기업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일본 유명 밴드 엑스제팬의 리더 요시키는 타이완 이재민을 돕는 데 써달라며 1,000만 엔, 우리 돈 약 8,900만 원을 중화민국 적십자회에 기부했습니다. 요시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타이완 팬들과 이재민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를 통해 1,000만 엔을 타이완 적십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 성업 중인 일본 편의점 프랜차이즈 패밀리마트도 일본 전역 가맹점 16,000여 곳에 모금함을 설치해 오는 18일까지 기부금을 모아 피해 지역 지방정부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아이폰을 조립하는 애플 협력업체 폭스콘은 8천만 타이완 달러, 약 34억 원을 내놨고 폭스콘 창립자인 궈타이밍은 자신이 만든 융린기금회를 통해 6천만 타이완 달러, 약 25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치솟고 서민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새로운 영농 기술을 도입해 점점 어려워지는 재배 환경을 극복하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쩍 따뜻해진 요즘 날씨에 사과 농가는 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망울이 맺히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봄철 하루라도 서리가 내리면 그의 농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냉해를 심하게 받으면 꽃이 이게 뭐 다음 꽃에서 여는 게 아니라 꽃이 죽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사과가 열 꽃이 없는 거예요. 수술이 아예 싹끔밖에 타서 없어집니다. 이처럼 서리로 인한 냉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상팬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 밭에 고여있는 찬 공기를 날려버리는 원리입니다. 정부는 지원을 확대해 현재 1.2%대인 방상팬 설치율을 오는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사과 농가에선 다축 재배란 새로운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다축 재배는 이렇게 한 줄기에서 가지를 위로 뽑아내 사과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같은 면적에서 최대 3배 많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평면을 따라 과일이 맺히는 덕분에 햇빛이 잘 들어 당도가 높고 통풍이 잘 돼 병충해나 태풍 피해에도 훨씬 강합니다. 나무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만큼 각종 농기계가 드나들기 쉬워 고령화된 농촌에 적합한 재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농약, 또 그리고 기계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스위스랜드라든가 이탈리아를 다니면서 공부해서 그런 수영들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소규모 영세 농가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선진화된 농업 기술과 장비를 곧장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재배 환경에도 도전을 이어가는 선진 농가에 세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1.37% 증가한 71조 원, 영업이익은 931.25% 증가한 6조 6천억 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감산 효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업황 회복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내놓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전 세계 흥행도 1분기 호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 공장의 대형 SUV 전기차 양산을 비롯해 북미 지역의 일부 전기차 출시 계획을 애초 계획보다 1, 2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포드는 현지 시간 4일 낸 보도자료에서 3열 SUV 전기차의 출시 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또 테네시주에 건립하고 있는 새 공장에서 당초 2025년부터 생산할 예정이었던 신형 전기차 픽업 트럭 출시도 2026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비관론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월가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기대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 성장을 선도해온 테슬라의 경우 올해 1분기 인도량이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저 연 1%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2달 만에 4조 5천억 원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 1억 3천만 원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저출산 대책인데 대다수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결혼장려 정책에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기준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이루어집니다. 비혼과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소득 기준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분양 원가가 올라가서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라는 그 신생아 대출은 너무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2억까지 늘린 것은 현실을 좀 감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단발적인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거값을 안정화시킨다든지 사교육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거시적인 일반 정책과 결합되지 않고 정책만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늘어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일도 정부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이금융권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를 돌려받게끔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6만여 명이 환급을 받았는데 아직도 못 받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40년간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김경희 씨는 사업자금으로 받은 대출금만 5억 원이 넘습니다. 다행히 최근 돈을 빌린 상호금융으로부터 이자 5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단돈 얼마라도 은행에서 뭐 주고 하니까 뭐 경제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낫죠. 정부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금융권에서 금리 연 5%에서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인데 지금까지 김 씨처럼 이자를 돌려받은 사람은 16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상 속에서 이 제도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은행에서도 돈 빌리기가 힘들잖아요. 새마을금 같은 데만 좀 우리도 새마을금 좀 사용하고 그래. 직원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이런 데 잘 몰라요. 그런 거 못 들었어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요. 말도 못해 지금. 기존 1금융권 이자 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을 받은 이금융권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별 영업점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혜택을 강화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2022년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가 대폭 늘고 제공 정보도 다양해집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월 말 기준 사업자는 69곳, 누적 가입자는 1억 1,787만 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점포 등에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해 계좌와 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휴면 예금이나 보험금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데요. 이맘때면 투표 인증 사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곤 하죠.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절대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고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